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갑 국회의원 최현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의 찬성 토론을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생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핵심 전산 시스템이 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행정 서비스가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당초의 본래의 제도 취지하고는 다르게 국정 발목 잡기, 정쟁 유도 이런 걸 통해서 가뜩이나 민생, 경제, 또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외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절망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런 화재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언제 이 복구가 될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자마자 직접 현안 보고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우편, 우체국 근영 등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금 많은데 중단되거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민생 경제 협의체를 작동하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좀 해결하는 데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이펙이 10월 3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지도 안 남았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 아직 최종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야당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몽리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초당적인 협력,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게 과연 얼마나 명분이 없고 정치를 후퇴시키는지, 또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항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회 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 진행이나 주요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은 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 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 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이런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수기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입 배경이 나오는데요. 무제한 토론 제도는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의 2에서 신설된 제도이고, 기존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수적인 우세를 기반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했고, 국회 소수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장애 투쟁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해졌고, 마침내 국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존의 의사 강행 수단이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신 회의장 및 의장석 점거라는 관행적 의사 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불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무제한 토론 제도는 국회 소수파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정파 간의 타협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여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처럼 당초의 취지, 그러니까 2012년이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최근까지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또 발목 잡기식의 필리버스터는 당초의 제도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여와 야가 어떻게 보면 허니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난 극복 그리고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을 위해서 24시간 거의 주말도 없이 국내를 오가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적할 것은 해야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파적이고 너무나 분열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공감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용하고 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필리버스터는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 과정을 보면 18대 국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과 그리고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국회 운영 모임 등에서 논의가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30일에 황우여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되고 대화 타협의 정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특히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당이 여당이 받느냐 야당이 받느냐 결판이 나는 민주주의 본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도 이제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섭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술, 그러한 정치력이 돋보여질 것이라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또 새겨 들으면 과연 이 필리버스터가 당초의 취지대로 대화 타협의 본령인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필리버스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필리버스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설명을 했고요. 그럼 과연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행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도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한 발언이 지금 가능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가 그럼으로써 끝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재난상황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이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밤샘을 하고 무익한 토론을 통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의원 1인당 그리고 교섭단체별로 합리적인 상한 제한 시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건과 직접 관련된 토론만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발동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섭단체 의원 3분의 1만 동의하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아주 국민들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대책, 오늘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물론 소수 의견 보장하는 장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중심하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정책 결정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환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론 문화일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로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안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제는 무용한, 무익한 발목 잡기식 필리버스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소모적인 정쟁을 위한 정쟁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나갈 필요가 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 속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국가의 발목,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토론과 건강한 의회 문화 반드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필보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법, 국회 의사 진행과 무관하고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보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국회는 무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는 검찰 권력이 정치를 장악한 검찰공화국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게 한 필연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불통과 독선, 권력을 사유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전반을
검찰의 손아귀에 맡긴 검찰공화국의 행태, 이러한 반민주주의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결국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불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검찰 독재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고, 특히 검찰청이 폐지될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이 이제 와서 적반하장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변화를 가로막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당연한 후속 조치조차도 필리버스터라는 발목 잡기 장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련 화재로 인해 국가 핵심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국민 생활과 행정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고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지금 3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2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몇 가지 좀 국민의힘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9월 23일자 사설을 썼습니다. 장애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필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일맥 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애투쟁을 선언했다. 동대구역 집회 21일 동대구 집회에서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킬 주장하는 깃발도 등장했다. 국힘은 오는 주말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투쟁은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 행보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신들의 뜻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이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다. 국민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다. 장애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현재 정기국회가 막 시작돼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발언권이 가장 커지는 시기에 장애로 나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국회 밖에서는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내본으로 2024년 총선에 참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등의 무리수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그런데 국힘은 막상 2020년 총선에 참패했다. 내부 성찰과 혁신 없이 정부 여당의 실정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국힘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성과 쇄신 대신 거꾸로 가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 내에서도 장애투쟁은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 나온다. 옳은 말이다. 국힘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가 간단하게 특정 보수 언론 언론의 사설을 읽었는데요. 이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명분이 없고요. 장애투쟁도 명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고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잡이 잡는 것, 특히 이 필리버스터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절대 공감을 받을 수 없고 당장 지금 멈추고 국정 현안, 여러 가지 이 화재 사건이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이 들어와 있는데요.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 기록 보존소, 이제 현행 국회 기록 보존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도서관 산하에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국회 기록원을 설립해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 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검찰 어떤 저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반대 측의 명분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 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수집,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기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회 운영위에서는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이제 하고 국회 기록원 소관에 사항하는 사항도 함께 한다는 내용을 이제 적시를 했고요.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건을 소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성가족위원회는 명칭이 바뀝니다. 여가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의 명칭을 성평등 가족위원회로 한다 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알다시피 정부조직법의 부수적인 절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이 하면요, 여지없이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했고요. 국회는 그에 맞춰서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필보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라는 보수 정부, 보수 정권 하에서도 수많은 그 부처들이 신설이 되고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번도 필보가 진행되거나 논란이 된 적 없었고, 그 당시 야당인 우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번 필보뿐만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수십 차례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그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한 경우가 드뭅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불발, 최겨진 교육부 장관 채택 불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본부 장관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 자체, 물론 반대 의견을 적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새 정부가 일하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고, 또 지금의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도 지속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그 국회법의 이제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기록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상당히 공들인 이 조직이고 어떤 국회 내 국회 위상을 한 단계 올리는 조치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도 국회와 비슷한 의회 차원에서 기록원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기록처 산하에 입법 아카이브 센터가 있어서 상하원에 자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의회 아카이브가 있고 의회 소관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이제 국회 기록원 관련 내용에 이제 국회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원식 의장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아마 국회 기록원의 의미와 그리고 그 취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남기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록의 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책임은 왜곡되고 진실은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고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기록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회 도서관의 기록 보존소만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유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증된 기록조차 정리되지 못한 채 보관되는 현실은 뼈아픈 일입니다. 기록은 곧 책임이며 국회 앞에 투명하게 서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기록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겼던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까닭입니다. 이제 국회에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록기관인 국회 기록원을 설치하여 일부만이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온전히 빠짐없이 남겨야 합니다.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그 고민, 그 노력까지 국가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기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 기록원이 설치되는 때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기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기록원이 국민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제 관련 그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요. 하여튼 뭐 국회 기록원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과거 이제 지금의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또 예산정책처 등의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제 기관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기록까지도 체계적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회 기록원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국회 위상 그리고 그 민의 정당인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뚜렷한 또 발전의 성과라 좀 봅니다. 지금 국회법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여러 이제 정부 조직법상의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필보에서 이제 국회법을 반대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 상당수를 이제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이고 또 이게 정부조직법 통과가 되고 국회법 통과하는 게 왜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왜 타당하고 또 공수청, 중수청으로 체제가 되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의 독점에서 법치의 균형으로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제 9월 26일
엊그제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입니다. 형사사법의 두 축인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에서 적나라하게 참혹하게 경험한 정치검찰의 어떤 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특정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통제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재판을 더 두텁게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 중수청 체제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달라진가 돼서 궁금하신 국민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소청, 기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기소, 공소유지, 형사정책 총괄을 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물론 세부 범위는 하위 법령 또 관련 법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시행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이제 1년 유예를 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후속 법제를 정비합니다. 그 안에는 조직과 인사 권한, 감사, 감독 장치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9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이제 국회법 차원의 이제 후속 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와 인사청문, 국정감사 대상 조정 등 국회법 개정을 병행합니다. 바로 지금 이 국회법입니다. 공소청은 법사위, 중수청은 행안위 소관으로 정비될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일관성을 띈 겁니다. 뭐냐면 2020년, 22년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 지속되었던 검찰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가 6가지에서 2가지로 이제 축소되는 기조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왜 불가피한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한이 집중이 초래된 구조적 위험을 타파했습니다. 같은 조직,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진 구조,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민생 파탄, 그리고 반헌법, 그리고 불법, 공정과 상식의 모든 게 사라진, 말 그대로 무법 천지, 그리고 정치 실종, 모든 게 그 근원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의 폐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선택하고 배당, 보안 수사 요구 등 모든 단계에서 자기 통제 한계가 존재했고요. 이 점은 시민사회 학계, 언론에서 문제 제기로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둘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 개혁의 종착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 분리가 이미 방향으로 자리 잡혔고, 이번 분리는 그 제도적 완결성을 띠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 표준에 가깝고요.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구현합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판단, 어때면 지금의 공소청 역할이고요. 공소 요지를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 감독을 하지만 검사 조직 자체가 수사기관과 구분되어 기능을 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 등 독립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넷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또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수청이 무소분리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행안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갖게 됨으로써 또 다른 또 그런 수사 권력의 비대화 될 것이라는 그걸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법률상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제를 하고요. 감사, 감찰, 예산 결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아주 투명하고 단호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행안이나 법사위 등에서 주로 하겠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또 심의참여라는 어떤 기제를 통해 가지고 명문화해서 또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지금 조만간 만들 것입니다. 둘째, 공소청의 기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기소 여부 판단하는 것과 법원의 영장, 재판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삼중 견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일단 이 수사의 어떤 과거 검찰의 어떤 폐해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셋째, 해외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 부처 산하에 수사기관이 존재하지만 권력 집중을 제도화된 어떤 통제로 서로 상쇄해서 아까 언급을 했죠.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반대 측에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사 공백 또 수사 인력의 이탈로 범죄 대응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과 사무, 사건 이에 대한 이관 로드맵을 단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이나 케이스 매니지먼트 표준을 마련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기조에 맞춰 가지고 보안 수사, 사법경찰과의 협업 체계 이런 것도 이제 논의하고 고도화된다면 그러한 문제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 봅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헌이다, 졸속이다고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입법권에 속하는 일반적인 조직 정비입니다. 핵심 설계는 개별 법안 설치법을 통해서 또한 형사법, 형사소송법 체계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같이 의결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예 기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의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권력 분산 상호 견제, 또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정치 검찰 종식이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분리부터 해가지고 기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등을 해왔고 관철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여론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이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정비가 됨으로써 상위 차원의 통제도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원칙이다.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와 사건 암장 대책 등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제 내년에 이제 9월에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도록 세부 설계 후속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검찰에 진짜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뭐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이께서 낱낱이 보셨듯이 정치검찰, 특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이 정치검찰을 혁파를 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런 그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또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내년 이제 9월에 출범을 하는 이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어떤 필요하면 협업을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또 그리고 민생 경제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 기소 분리는 해외사에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 기소 분리 분권은 권력적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청 폐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수청, 중수청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법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상임위 차원의 규정인데 당연한 규정과 법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성 토론하는 또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필리버스터가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 필리버스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법에 이제는 또 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에 따른 또 기재부 분리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부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기재부를 분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운영 철학을 담아내는 거 대전환의 어떤 그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조율 전환을 동시에 진 초강력 부처였습니다. 그러나 권한 집중은 효율보다 부작용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전문성, 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계획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기재부는 1960년, 70년대 경제기획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개발개혁의 총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가지고 재정경제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1998년에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이 해체가 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 지금 기재부를 분리하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반적인 경제 개혁 그때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다시 또 도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서 기재부를 출범해서 그것이 한 20여 년 동안 기재부가 지속이 됐다가 이번에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예산과 세제, 경제정책 모든 것을 권한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경제 총괄 슈퍼부처로서 비대화됐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의 편향적 운영, 경제정책의 경직성, 국회 국민에 대한 좀 불투명성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개편이 이제 2008년에 통합을 다시 분리,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체제 정신을 복원하는 의미라 봅니다. 그런데 왜 불가피했는가에 대해서,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민주주의입니다.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을 분리해야 국회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독점은 국회 심의권, 국민 통제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정책의 전문성입니다. 재정의 압박 논리로 경제정책이 경직되면 산업, 일자리, 혁신 정책의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책임이 명확합니다. 한 부처가 경제 활성화, 재정 긴축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지니면서 더욱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기재부의 권한 집중에 대해서 문제 삼았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 그리고 취임 후 국정 메시지에서 재정과 경제를 분리해서 국회가 재정을 통제하고 정부는 경제를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당도 비슷한 견지였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재정 민주주의 강화, 국가 미래 전략 수립 기능의 전문화, 경제 컨트롤 타워의 효율성 확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재정은 더 투명하게, 경제는 더 혁신적이라는 구호를 대통령께서 제시했고 국무회에서도 예산 권력 분산은 민주주의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이 재경부가 이제 기재부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가 약화된다. 관료 조직만 늘어난다. 재정과 경제 분리가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는 재정경제부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만 다룹니다. 재정을 다룹니다. 오히려 정책 목표와 수단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재부 해체로 권한이 분산되는 것일 뿐 인력은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분리 체제에서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분리가 된 거죠. 체제에서 정책 혼선보다도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이미 실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반대하는 측의 그 주장은 온당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의 분리형 모델이 있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다수 선진국에서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은 의회 권한입니다. 경제정책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경제장관위원회 CE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재무부, HM 트레저리가 있지만 재무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권은 하원 재무위원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 의원회, 이제 하원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산과 재정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경제, 재정, 산업부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은 협력관계로 운영됩니다. 독일은 재무부와 경제기후부로 구분됩니다. 기후, 산업, 경제정책은 독립되어 있고 재정은 엄격한 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해외 사례를 보면 재정권은 분산이 되었고 또 의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전문 부처 운영이 국제적 표준입니다. 그 역사적인 교훈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과 예산과 이런 거 모든 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호조가 재정권을 독점했지만 왕실 사치와 고문세족의 전횡으로 백성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도 언론이 재정권을 쥐었지만 황제 시대, 황제 재정으로 통합되면서 전제정이 강화됐고 로마 시민의 그러한 경제, 그런 기본권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과거 시대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과연 재정과 예산 이런 게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된다는 거는 익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역사에서 봤듯이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은 예산과 재정 이런 걸 집중하고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가 이제 해체가 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간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그 경제정책의 전문성,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와 어떤 지역경제 정책 다가 균형 발전, 그리고 책임성 강화, 그리고 재정 실패와 경제 실패의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의 기대 효과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분리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중요한 부처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산업 경쟁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환경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찬성한 입장에서는 고난 집중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 그리고 AI 대전환 같은 미래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국가 운영 체제의 규칙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처 칸막이가 지금은 오히려 지금 기후위기나 AI 그런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산업 전략, 국민 안전, 탄소 중립, 어떻게 보면 한 몸에서 처리되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까지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행정부처가 개편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부처 개편한 거는 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 축으로 세워서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전략을 통합하는 구조,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컨트롤 타워를 다시 재정렬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이제 대립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거를 정부 조직도에 확실하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화석 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R200 기업 경쟁력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과 함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통합 추진을 지금 현 정부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 그 국민주권 정부의 그 메시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전환은 가속을 하고 안보는 강화하고 성장은 동반하자는 겁니다. 전환은 빠르게 하고 안보는 더욱 튼실하게 하고 성장은 동반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성장 전략으로서 기후에너지 전환을 제안해 왔습니다. 당 지도부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정부 상층부에서 총괄하고 부처 간 예산 규제 성과를 하나의 KPI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 정책 문서에서도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구상을 꾸준히 첨부해 왔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비중, 축소, 원전 평등 정책에 대해 우리 당은 국제기조에 역행하는 태행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재생에너지 생태계복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이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국민의힘은 에너지를 환경부로 넘겨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세계 표준에 부합합니다. 영국은 2023년 에너지 안보 넷
제로부라고 DESNG를 신설해서 에너지 안보와 넷제로를 한 손에서 한 부처에서 추진합니다. 에너지 안보 확보, 요구 만점, 재생 온전 병행, 녹색 산업 성장이 부처 임무였습니다. 즉 환경이 에너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이 통합해서 안보, 성장, 감축을 동시에 낸다는 것이 글로벌 표준인 것입니다. 독일식 경제 기후 결합의 모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경제 기후부 BMWK가 산업 에너지 기후를 통합해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끌고 갑니다. 독일 정부 공식 문건은 2039 감축 목표와 석탄 발전, 단계적 퇴출, 산업 데이터 순환 경제 연계 등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즉 성장 전략과 기후 전략의 동시 구현이 이미 검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통합이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기후에너지 재원과 조정 권한을 모으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능도 정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쪼개진 책임을 한 곳에 한데 모아서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산업 경쟁력을 위한 길입니다. 이번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광역 기초단위 에너지 기후 통합 지구센터 표준 모델을 보고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산업 전력, 건물, 교통, 폐기물 등 전 부분에서 통합 모니터링 성과를 공개하고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에 흩어져 있던 어떤 예산, 규제, 성과 이런 평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총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KPI 일원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통합형이 이제 대세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DESNG 신설에서 2030 청정 전력과 넷제로로 가속하고 에너지 안보를 부처의 이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DG 클리마라는 이름의 그 부처가 ETS 국제협상, 탄소 제거 CDR 등 정책 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책 수단으로서 경쟁력과 감축을 함께 탄소 감축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는 기후 이런 문제와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산업 이 측면을 한 축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또 반대하는 측에서 말하는 에너지를 환경으로 옮겨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습니다. 전 세계는 통합으로 기후에너지 통합으로 또 산업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EU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왜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처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왜 신설이 필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저출생, 돌봄, 위기, 그리고 성평등, 가족 다양성, 여성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분절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성평등을 권리이자 성장 전략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을 3년 이상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식물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평등 가족부로 위상을 다시 세움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나 또 가족, 또 청소년 문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각 부처 간의 유관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께서 성평등은 퇴행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여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국가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도 성평등 가족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부처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책 철학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가부 시절 정책은 보건, 복지, 노동, 교육의 부수적인 측면으로 여가부가 취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출산, 양육, 돌봄, 경력 단절, 성폭력 문제 등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이것이 위기를 증폭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평등 가족부라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전략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성평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성장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 돌봄 국가 모델을 통해서 저출생 완화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왔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부모 휴가, 시간제 근무, 보육 인프라로 경력 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했습니다. 영국, 캐나다는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며 국민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러한 국제적 스탠다드를 한국에 맞게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이제 진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성평등 가족부를 반대하는 것은 곧 대선 불복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최근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와 후임 미임명은 여가부 폐지를 향한 의도적 행보라면서 차별 해소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보입니다. 성평등은 결코 후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생김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국가 측면에서 이게 강화될 것입니다. 0에서 5세까지 보육, 초등 전일 돌봄, 노인 장애 돌봄 지원을 통합 관리합니다. 그리고 안전망 강화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이고요. 노동시장이 혁신됩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부모 휴가 학대, 경력단절 예방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다양성 존중, 한부모, 다문화, 조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강화됩니다. 성인지 예산과 지표를 통해서 정책 효과를 실시간 점검할 것입니다. 성평등은 곧 민생이자 민생은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의 표준을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신설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조직법상의 내용과 별개로 이제 국회 차원의 국회 기록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기록원은 기록 없는 정치, 망각되는 민주주의를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기록이 없다면 후대는, 미래에 있는 미래 세대는 무엇을 근거로 과거를 평가하고 기억을 하고 교훈을 얻겠습니까? 기록 없는 정치는 그것을 망각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록원을 이번에 만들므로써 단순한 문서 창고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집단 기억, 미래 세대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초, 그리고 춘추관, 실록청입니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기록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사관이 왕 앞에서도 붓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은 500년 역사 동안 권력을 견제하고 후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변해도 실록 편찬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곧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담보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비변사 등록과 승정원 일기입니다. 국가의 위기 대응과 최고 정책 결정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특히 승정원 일기는 일기 형식으로 28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그 속에서는 왕의 일상에서부터 정치, 외교, 군사, 민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권력을 견제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민주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회법에 국회 기록원을 세우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국회 기록원 같은 기능을 가진 그 부처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수록 이러한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34년부터 국립문서기록관료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활동,
각종 법안 심의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이 기록은 연구자, 언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투명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회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가 있습니다. 영국은 14세기부터 국회 활동을 한사드, HANSARD라는 회의록에 담아 매일 기록하고 공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발언은 원문 그대로 보관, 출판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의 신뢰는 바로 이 기록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독일은 연방의회 기록실이 있습니다. 나치의 폭정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을 통해서 다시는 독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모든 입법 과정, 회의록,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해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기록은 곧 민주주의의 방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기록원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집단 기억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 모든 회의록, 청문회 발언, 법안 심의 과정, 의사 일정 등이 기록되고 축적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평가하는 근거이자 민주주의의 집단 기억입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기록은 거짓을 막고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후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회가 더욱 무겁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장치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학문적 역사적 가치입니다. 후대의 연구자와 국민은 국회 기록을 통해 당대의 시대 정신을 읽어낼 것입니다. 마치 조선왕조 실록과 승종원 일기가 오늘날 역사의 교과서가 된 것처럼 국회 기록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국민이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국회 기록원이 개방과 소통의 플랫폼이 된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가까이 이해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국회 기록원, 그래서 그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통제 그리고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관이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미국 의회가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한 이유는, 그리고 독일이 기록을 통해 다시는 독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록이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회 기록원이 이번에 이제 조만간 탄생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국회법에 규정된 정부조직법의 절차적인 내용, 거기 담긴 그 주요 부처들의 신설 그리고 통합, 이 페이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법은 단순한 국회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은 내부 규칙을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것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국민에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1조에 민주주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운영 원칙을 담은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헌법 1조를 구체화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입법권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국회법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의 개정은 곧 입법권 행사의 방식과 범위를 다시 규정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은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기원합니다. 첫째, 책임성입니다. 둘째, 대표성입니다. 셋째, 투명성입니다. 책임성 측면에서 국회 기록원 설치를 통해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위를 기록에 남기고 역사 앞에 책임지게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정치 구현입니다. 대표성 측면에서 상임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후위기, 성평등, 그리고 경제정책 등 새로운 민심의 요구를 국회 구조 속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기록을 공개하고 상임위 소관을 명확히 해서 국민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의 65조 탄핵조항이나 66조 대통령 책무조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가 헌법적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회, 새로운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국회,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국회,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까 이제 국회 기록원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아까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도서관 산하에 국회 기록 보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장급의 으로 이제 보조기관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 기록원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기록의 소중함을 잘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12.12 군사 반란 당시에 국회 회의록과 당시 언론기사, 정부 문서들이 남아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기록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의 거짓 주장만 남았을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군의 활동, 계엄군의 진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기록을 왜곡하거나 삭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록과 증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기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자료, 청문회 속기록, 정부 보고서가 남아 있었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라져서 오늘날까지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연구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정책 평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MF 위기 때도 정책 결정 과정의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아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기록은 곧
민주주의의 안전벨트다. 위가 닥쳤을 때 기록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을 수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똑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 기록원을 신설해서 국회 기록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거고,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고, 그리고 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기록원은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가 2013년 그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회법은 절차적인 측면이 많고요. 어떤 의사 진행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닌 한 여야 간의 합의,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 순탄한 정치가 있었는데, 국회법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 또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정부 조직이 바뀌고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보완이 되면 상임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필리버스터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총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법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및 소관사항 변경이 담고 있는데요. 정부 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도 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은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상임위가 그대로 있다. 그럼 견제나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된다면 국회도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재경부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정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뀐다면 국회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를 둬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임위 개편은 단순한 그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스스로 바꾼 일인데 이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한다면 과연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과연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것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어떤 국회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헌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만의 내부 규칙도 아니고요. 또 국회법 개정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뭔 관련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의전당, 국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뼈대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열리고 운영되며 국민의 뜻을 담았는지를 이 법 속에 녹아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은 곧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국민 주권을 지켜낼 일입니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일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졸속이다, 밀어붙이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충분한 논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개정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고요. 7월 24일에요. 국회의장이 직접 제안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제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됐고 검토보고 대체 토론이 있었고요. 단순한 안건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개선, 운영 개선 소위 당연히 거쳤고요.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서 이렇게 했고요. 이러한 졸속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다수당이 밀어붙인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하신데 지금까지 말했던 절차를 받듯이 전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헌법기관이 정식으로 제안을 했고 상임위에서 토론과 검토를 적법하게 거쳤고요. 소위원회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했다는 겁니다. 졸속이 아니고 단계마다 투명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 기록원을 신설하는 그 국회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게 이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 통제원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또 여러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정치 체계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이게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여야 간에 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이고 무익하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필리버스터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로서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논의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